차용증을 내가 빌렸을 때 네.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 대학생 아들한테 100억 빌려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 예. 왜냐면 그 이자든 모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 35세 아들은 13억을 빌려줬을 때 갚을 능력이 안 됐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금이 8천만 원 말이 됩니까? 이거? 말 안 되죠. 너무 낮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하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물어요? 우선은 국세청에 통보를 해요. 어. 이런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국세청에 바로 연락 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번째로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 두 군데서 연락이 와요. 저는 이제 이걸 초대장이라고 해요.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난 초대받고 싶지 않은데 초대장이 와요. 초대장 받고 너 제대로 소명 못하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럼 국세청에서 이제 본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그래서 앞단에서 소명 요청 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앞단에서 잘 끝나면 국세청에 굳이 통보를 안 해요. 그리고 이걸 담당하시는 부동산원이나 시군구청 직원분들도 사람이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막 어떤 응답도 안 하면 이놈 봐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조심해야 돼요. 네, 이장원 세무사와 오늘은 우리 그 부동산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최근 국토부에서 서울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폭넓게 조사했다고 하던데 이게 어떤 내용을 조사를 한 거예요? 1월 초에 갑자기 네. 토지 풀었는데 가격이 막 확 올라갔죠. 다시 묶었잖아요. 네, 그때 대출도 같이 풀려가지고 일시적으로 확 올라가서 이제 당황해서 부랴부랴 이제 국토부랑 이제 서울시장님이랑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3월 19일 날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말 그대로 내가 아파트를 살려고 하면은 실거주 2년을 무조건 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전세 끼고 네. 갭 갭 투자. 투자가 안 되는 예, 거죠. 불가능하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이제 안정화 방안으로 내서 강남 상구랑 용산의 모든 아파트를 묶어버렸죠. 정말 당혹스럽지만 다 묶여버렸어요. 그래서 거래 자체가 거의 안 돼 버리니까 그 다음에 이제 풍선 효과로 옆에 것들로 퍼지거든요. 마포, 그 다음에 영등포, 성동, 용산. 그렇죠. 성동, 광진, 뭐 동작, 강동 막 많은 얘기가 나오죠. 다 한강벨트예요, 사실은. 네. 한강벨트 라인인데 여기 것들에 대해서도 이제 조사를 하겠다. 왜냐하면 이게 결국 퍼져나가면 시장에 왜곡이 될 수 있다 해가지고 국토부에서 조사를 사실은 저는 이 빈도수를 원래 알고 있어요. 그런 대책이 나오면 원래 한 2달 있다가 한 300에서 700건 조사해서 보도자료 쭉 나오고 하거든요. 네. 근데 놀랍게도 2주 있다 나오고 한 달 있다 또 나오고 3번 나왔어요 벌써. 되게 잦은 거예요, 평소에 잦아요. 비해서? 엄청 개수가 많은 거예요. 거의 3달 동안에 1,200건 했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런 곳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바라볼 거냐 차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약간 이 정책적으로 좀 얘기를 말씀드려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이제 그 얘기는 했어요. 세금은 건드리지 않겠다. 부동산 세금. 왜냐하면 네. 두 가지 스탠스를 얘기를 하셨는데 이게 다주택자가 뭐 거기 이제 갈 데가 없으니까 투자 돈이 갈 데가 없으니까 계속 부동산 가는 것 같다. 근데 자기가 세금을 감내하겠다 그러면 그냥 그 세금 정책 그대로 현상 유지를 하고 그냥 놔두겠다라는 거 했거든요. 예전엔 규제 쪽이었는데 이제 약간 중도인 유지로 바뀐 거죠. 네. 그리고 하나 더 말씀하신 게 뭐냐면 그러고 말했어요. 자꾸 정책적으로 건드리니까 이거 시장이 더 왜곡되는 그쵸. 것 같다. 예. 그러니까 그냥 그대로 두겠다. 그러니까 요즘 최근의 스탠스는 그래서 이거잖아요. 부동산 얘기 거의 안 해요. 오히려. 왜냐? 코스피 주식시장을 미친 듯이 올려버리겠다라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에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라는 건데 이거는 좋은 이제 방향성인 것 같기는 해요. 그러니까 여기를 계속 어떤 걸 막 만지는 게 아니라 그냥 관심을 좀 내려놓고 이쪽 주식시장을 좀 활성화시키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상황인데 근데 약간 두려운 게 결국은 계속은 부동산 쪽은 또 계속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세금은 그대로 유지하더라도 제가 두려운 것 중에 이제 정책이 바뀔 수 있는 것 중에 저는 이걸 봐요. 지역 설정이 늘어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령 토어제 구간이 늘어나는 거 그렇죠. 이런 거 얘기하시는 거예요? 토어제 같은 거. 근데 이제 세금에서 가장 중요한 건 조정 대상 지역이라는 데가 있어요. 예. 조정 대상 지역은 지금 강남 3구랑 용산 딱 4개인데 여기에 이제 정책으로 묶여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첫 번째로 취득세가 이제 중과세가 세져요. 얼마나요? 1주택자는 일반적으로 매매 취득세가 1에서 3%예요. 네. 조정 대상 지역은. 그다음에 2주택부터 조정 대상 지역은 8%로 늘어나요. 와. 그러니까 국민주택 규모에 따라서 8.4랑 9%. 네. 그다음에 3주택은 12.4 아니면 13.4. 못 사요. 네. 그러면은 이런 느낌이잖아요. 내가 20억짜리 주택 사면 취득세가 막 2억 6,800이에요. 이건 대출도 안 되잖아요. 이게 못 사요. 진짜 너무 비싼 거예요. 네. 물론 그 와중에 사는 분들이 있어요. 네. 있긴 한데 근데 비조정 대상 지역은 2주택까지는 똑같아요. 1에서 3%. 그다음 3주택부터 아까 말했던 8.4와 9, 4주택부터 12.4와 13.4. 그러니까 주택 수를 하나 더 가져갈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옆에 있는 지역을 사는 아. 거예요. 조정을 두 네. 번째까지는 못 사겠는데 네. 왜냐하면 똘똘한 한 채의 기조가 몇 년째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네. 사람들이 다른 지역에 있는 건 다 정리하고 야 강남 한 채 가자 이건데 음. 여기를 계속 토호제를 묶어버리니까 못 사겠네. 음. 갭 끼고 못 사겠네. 음. 근데 강동구 여기도 올라가겠지 해서 여기 두 번째 것까지 사는 거는 취득세 중과가 없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음.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풍선 효과 지켜보고 있다가 야 강동구도 묶어. 이래버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사기가 쉽지 않아지는 거죠. 취득세만 준 건가요? 그렇진 않아요. 또 늘어나는 게 있습니다. 바로 양도소득세. 아. 양도소득세는 조정 대상 지역 내 주택을 내가 다주택자가 팔면 장기보유 특별공제가 제로가 되고 네. 그다음에 2주택자는 20% 추가, 3주택자는 30% 추가. 3주택자는 최고 세율되면요 82.5%예요. 네. 거의 못 가져간다고 네. 보면 한 10% 가져가겠네요. 이거 시뮬레이션 제가 간단히 돌려봤어요. 네. 그러니까 취득가액 30억 원이고 양도가액 극단적으로 100억짜리를 판다. 근데 내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을 때랑 그다음에 3주택자 중과세 받았을 때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면요. 네. 얼마 내더라? 한 2억인가 3억인가 돼요. 100억짜리에 2억이면 뭐 근데 중과세 맞으면요. 이게 50억인가 60억인가 내야 돼요. 20배 차이 나요, 거의. 예. 와. 엄청나요. 살인죄 세금이야. 그러니까 엄두를 못 내는 거예요. 네. 근데 문제는 다행인 점은 지금은 2026년 5월 9일까지는 네. 한시적으로 중과세가 유예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조정 대상 지역 내 2년 이상 보유한 주택은 네. 26년 5월 9일까지 팔면은 오케이. 너는 그래도 중과세를 안 해줄게. 중과세 안 해주면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고 일반세율 받아요. 그럼 한 20억대로 이제 확 줄어들어요. 일반세 그래도 할 만한 거죠. 근데 이제 그게 우려가 돼요. 이건 매년 1년씩 대통령령으로 연장했거든요. 네. 근데 이건 전 정부에서 만든 거란 말이에요. 예. 그럼 새로운 정부가 됐어요. 유예 안 해줄 수도 있겠구나. 이거 매년 유예해 주는 시점이 매년 1월 달에 경제정책 방향 때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26년 1월에 과연 이게 연장이 될 거냐. 그러면 연장 안 되고 조정 대상 지역 더 늘어나면 이제 또 쉽지 어떻게 좀 힘들 않아요. 거라. 근데 이제 취득하기가 어려워지니까 사람들이 그래서 더 살 것 같은 거예요, 저는. 그러면 그 더 전에 그럼 더 빨리 조정 대상 지역이 묶이는 게 더 앞당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막 러쉬가 일어나는 상황 같아요. 근데 진짜 시장이 그걸 반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시장이 지금 장난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거를 5월 23일장과 26일에 16차 부동산 태스크포스가 열렸어요. 우리가 알만한 기관의 차관급이나 네. 장관급들이 오셔가지고 그래서 얘기했던 게 우리 조사 계속 할 거다. 음. 왜냐하면 이거 살 때 이런 식이에요. 내가 이미 주택이 여러 개 있어요. 그러면 자녀가 주택이 없어요. 자녀 거를 사주려고 돈을 몰아주는 거예요. 자녀는 첫 주택이니까 취득세도 적게 내니까 그렇겠네요. 자녀 30억짜리 사주자 이거예요. 이게 이제 사단이 나서 조사 일어나면 징역세 때려 맞고 하는 거거든요. 자, 어쨌든 그런 거 상황인데 이런 조사 계속 하겠다라는 것과 두 번째로는 토호제나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 지역 더 묶을 거다. 그리고 오늘 정점으로 이제 약간 말했던 게 송동구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안 그래도 며칠 전이에요. 이게 이제 방송이 언제 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오세훈 시장 얼굴이 딱 박힌 기사가 하나 났는데 성동구 요거 내가 지금 눈에 약간 거슬린다. 요거 내가 조정지역으로 조정지역이 아니라 토어제 지역으로 토어제로. 묶을 수 있다는 그런 뉘앙스를 내비쳤는데 맞아요. 단연간 지켜본 결과 이러면 결국 하더라고요. 해요. 근데 이게 실제로 조사가 일어난 것만 봐도 티가 난다면서요. 네, 맞아요. 그래서 조사 케이스들을 보면은 얼마 기준으로 요즘 조사하고 있구나. 빈도수도 알아야 되고 그다음에 요런 것까지 보구나. 사실 저는 그 보도 자료 보면요. 그게 다 보여요. 왜냐면 그걸 거의 10년간 봐온 사람이기 때문에 예전에 이 정도는 안 건드렸는데 근데 요즘 이것도 건드리네. 네, 그런 케이스도 좀 말씀드려보고 싶어요. 진짜. 네. 그래서 지금 이제 주택 전략들을 진짜 잘 세우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준비한 게 진짜 조심하셔라라는 얘기를 하면서 이 서울 부동산 거래 위법 의심 사례들을 좀 맞아요. 집중적으로 분석을 해보려고 해요. 첫 번째 사례가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45억 원에 매수를 했는데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있는 A 법인으로부터 2억 원, 또 부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B 법인으로부터 3억 원, 모친이 사내이사로 있는 C 법인으로부터 2억 원, 그러니까 총 7억 원을 조달을 한 거죠. 네네. 네, 해당 금액이 정당한 회계 처리가 확인되지 않아서 이걸 이제 의심을 받은 사례입니다. 이런 케이스 많아요. 결국은 이제 요즘은 좀 더 진화가 돼가지고 이제 이걸 짜시는 분들도 좀 더 이제 응용해서 짜시는 건데 어쩔 수 없죠. 더 짜는 네. 거예요.
근데 제가 봤었을 때 저라면 이렇게 했을 것 같아. 인제 물론 이제 어떻게 해서 정황이 됐는지 음. 모르겠지만 A 법인, B 법인, C 법인의 담당 세무사님이 다를 수도 있겠죠. 예. 그래서 '아 이 정도는 돈 빌려가도 되는 거 아니야?'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한 2억 1,700 까지는 증여세가 안 나온다고. 각자 생각했으면 그랬겠죠. 예. 근데 이제 저라면 딱 듣자마자 이렇게 물어봤을 거예요. "어디다 쓰세요?" 음. 무조건 물어봐야 돼요. 음. "어디다 쓰세요?" 그러면 인제 "아니 뭐 그건 됐고." 뭐 이러면 아이 그게 아니라 그걸 말씀해 주셔야 정확하게 말씀드린다고. 음. 아니 2억 원을 그냥 뭐 단순히 뭐 어디 간단하게 잠깐 급해 가지고 쓴다 이러면은 뭐 잠깐 넣었다가 빼는 거니까. 음음. 근데 이걸로 갑자기 45억 짜리 산다? 음. 이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어. 제가 알기로는 이 매수인이 30 대였을 거예요. 네. 그러니까 30 대가 45억 짜리 주택을 산다?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막 그 사람이 엄청난 전문직으로 돈을 잘 모았고 투자를 잘했으면 가능할 수도 예. 있겠지만 예. 웬만한 사람은 좀 힘들겠죠. 예. 그러니까 그 정황까지 물어보는 사실은 45억 짜리 아파트 사려고 해. 그러면 아니 그럼 얘기가 달라지죠. 이거 회계 처리 돈 빌린 걸로 제대로 해야 된다. 근데 회계 처리 대충 했을 거예요. 예. 그럼 소명이 불가한 그렇죠. 상황이 그러면 되겠네요. 거기에 대해 이자 지급을 제대로 했느냐 예. 아니면 이거 증여 아니냐 예. 이런 오해를 받는 거죠. 어. 그러니까 분산시키면 안 걸릴 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이 2억 3억 2억의 핀트가 아니라요. 45억이 핀트예요. 45억의 구성 요소 중에 3개를 잡아낸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구성 요소도 있을 수도 있는데 이 45억이 너무 헤비한 거죠. 말 그대로 요즘 이런 케이스밖에 안 나와요. 그냥 너무 비싸잖아요. 네. 근데 이게 사주고 싶은 거예요. 얘가 막 60억 70억 될 것 같으니까. 그 케이스로 이제 걸린 케이스다. 이게 이제 엄마 회사, 아빠 회사, 네. 와이프 회사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안 걸릴 줄 알고 이렇게 한 맞아요. 건데 결국엔 중요한 건 이 집이 45억 원이었기 때문에 문제가 된 거다. 그렇죠. 예. 근데 저는 이제 우려한 게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러면은 자금 출처 소명 안 되는 건 차치하고 음. 이 법인의 다른 회계 처리는 제대로 되는지 법인세 세무조사로 연결돼요. 와, 이게 아니, 하나만 터지면 당연하죠. 거기 싹 다 뒤질 수가 있겠군요. 원래 세무조사는 하나 가운데 있으면요. 좌우로 그러니까 앞뒤로 2단계씩 가요. 법인 당연히 보겠죠. 잡았다. 근데 2억이나 3억을 이렇게 쓰는 데면 뭔가 또 문제가 있겠지 해서 더 뒤져보는 거겠죠. 2억과 3억의 매출이 어디서 났을까? 음. 이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C 법인에서 A 법인의 매출을 몰아준다거나. 그런 게 또 불공정. 아이고. 이거 어디서 났지 매출이? 네. 이거 왜냐면 예를 들어서 배우자인데 사내이사로 돼 있잖아요. 배우자 알고 봤더니 가정주부인데 법인만 만들어 놓고 돈 몰아준 거 아니야? 볼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자, 요거 또 유의를 하시고 두 번째 사례인데요. 서울 강동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약 23.8억 원에 매수를 하면서 임대 보증금으로 10억 원, 자기 자금 8천만 원. 맞아요. 예, 그리고 차입금은 13억 원으로 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을 했는데 매수인이 실거래 조사 과정에서 차입금과 관련된 자료만 증빙을 하고 뭐 차용증 냈겠죠. 예, 그리고 본건의 매매 계약서나 임대 보증금, 자기 자금과 관련된 자료 이런 것들은 수차례 소명 자료 제출을 요청을 받았는데 제출을 안 해서 이제 국세청 및 지자체 통보 대상이 된 거죠. 이런 케이스 정말 많아요. 근데 첫 번째로 말씀드리면 왜 사서 무덤을 팠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이게 제출 요청이 오면요. 거기에 응해야 돼요. 응하지 않으면 당연히 더 의심사겠죠. 물론 이제 어떤 거리가 없으셨겠지만 근데 13억 차입이라고 했으면은 네. 이런 것에 대해서 이제 이자 지급이나 이런 거 당연히 세팅을 해야 되고. 네. 근데 이런 보도 자료 보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지금까지 이제 이런 아나운서님들 이제 지식이 있으시니까 이거 이자 주고 했어야지. 이분들은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예전에야 아니 이런 자산가가 이거 세무사도 안 만나고 이런 거래를 했나 그런 생각을 이상하죠. 했거든요. 예. 그게 아니라요. 알고 있는데요. 야, 안 잡혀? 음. 부모님들이 대부분 그래 생각해요. 옛날 세무서 생각하는 거야. 옛날 국세청 생각에서 야, 그런 거 안 잡혀. 그 뭐 국세청에 할 일이 없어서 이런 거 잡겠니? 그러다가 딱 호되게 당해요. 그러면 이러게 되면 어떻게 되냐? 아들이랑 엄마 엄청 싸워요. 봐봐, 내가 된다 그랬잖아. 이러면서 싸우는 거야. 제가 그런 꼴 너무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데 이 정도까지 하겠냐라는 그런 이제 낮은 생각을 하시는 거예요. 네. 아마 이분들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야 23억짜리 사는데 뭔 조사가 나오겠냐. 왜냐면 예전에는요. 사실 한 1년 전만 하더라도 20억 단위는 이런 하나의 이제 보도자료에 나오지도 않았어요. 근데 최근에 보도자료에서 제가 놀란 게 뭐냐면 13억 8천만 원짜리가 나와요. 다음 케이스인데 네. 13억짜리도 나와요. 그러면 이런 낮은 금액도 요즘은 조사를 하고 있구나. 보도자를 보면서 그 가액 기준을 봐야 돼요. 이 정도도 하는 거야. 그러면
야, 내가 10억짜리 거래하는데 너 조사 될 수 있다. 이렇게 어. 알려주는 거는 완전 다른 관점인 거예요. 13억이면 종부세 대상도 아닌데. 네. 그러니까 이 정도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 네. 정도는 약간 좀 비싸긴 하지만 이 정도는 늘상 할 수 있는 거래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음. 조사를 한다. 예. 거기다가 제가 봤을 때 이거는 35세라고 딱 찍혀 있잖아요. 네. 이분은 제가 봤을 때는 이걸 빌릴 만한 능력이 안 됐을 거예요. 13억. 예. 아까 차용증에 대해서 제가 살짝 빼먹은 게 이거예요. 차용증을 내가 빌렸을 때 네. 이자율이나 이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요. 이걸 갚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는가요? 그러니까 아. 대학생 아들한테 100억 빌려준다?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돼요. 예. 왜냐면 그 이자든 모든 원금을 갚을 능력이 안 될 거란 말이에요. 이 음. 35세 아들은 13억을 빌려줬었을 때 갚을 능력이 안 됐었을 거라고 본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금이 8천만 원 말이 됩니까? 이게? 말 안 되죠. 너무 낮잖아요, 솔직히 근데 말하면. 이 사람은 보면은 지금 자신 있었던 것 같아. 왜냐면 일단 임대 보증금 10억 원이라고 하면 일단 갭투를 한 것 같잖아요. 맞아요. 예. 그럼 전세금으로 10억을 받았고 나머지 13.8억 원 정도만 이제 소명을 하면 되는데 자금 조달 계획서를 13억 원을 나 엄마한테 빌렸다는 걸 너무 당당하게 낸 거예요. 맞아요. 차용증을. 맞아요. 그래서 벌어진 일인 것 같아요. 맞아요. 거기다가 예. 이제 이자는 주지도 않았습니다. 예. 그러면 13억에 대한 이자 4.6% 하면 연에 얼마? 어마어마해. 5천만 예. 넘잖아요. 예. 월에 4, 500 줘야 되는데 이분 월급이 4, 500이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 안 증여로 믿어줬어요. 본다. 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증여세를 물어요? 우선은 국세청에 통보를 해요. 이런 어. 자금 출처 조사가 나오면 국세청에 바로 연락 온다고 아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전혀 그렇지 않아요. 첫 어. 번째로 부동산원이랑 시군구청 두 군데서 연락이 와요. 예. 저는 이제 이걸 초대장이라 불러요. 당신을 음. 초대합니다 하고 와요. 난 초대받고 싶지 않은데 초대장이 와요. 이 초대장 받고 너 제대로 소명 못하네? 그러면 여기 보시게 되면 국세청에 통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국세청에서 이제 본 게임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시작해 봅시다. 예. 어. 기회를 드렸는데 음. 이러면서. 그래서 앞단에서 소명 요청 오면 잘해야 되는 거예요. 아. 앞단에서 잘 끝나면 국세청에 굳이 통보를 안 해요. 그리고 네. 이걸 담당하시는 그 부동산원이나 시군구청 직원분들도 사람이에요. 빨리 처리하고 싶은데 막 어떤 응답도 안 하면 이놈 봐라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라는 조심해야 돼요. 자, 마지막 차례인데요. 이번에 이제 아까 말했던 13억 원이 나옵니다. 매수인은 서울 노원구에 소재한 아파트를 13억 원에 매수를 하면서 매도인, 그러니까 부모님을 임차인으로 전세를 살게 하면서 보증금 8.5억 원의 전세 계약을 체결을 해가지고 편법 증여를 의심받은 사례인 거죠. 이런 네. 경우 많지 않아요? 맞아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어요. 첫 번째로는 이 정도 금액까지 한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거 매매가액이나 이런 게 틀린 게 없으면요. 이게 막 시세랑 너무 편차가 안 생기잖아요. 네. 사실 이건 아무 이슈도 안 생겨요. 저는 그것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보도자료가 무조건 네. 공포감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래하는 것 같은데 조심해라라는 메시지일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거 소명하면요. 별 네. 문제 안 돼요. 그러니까 전세도 그것을 시세에 맞다라고 한다면. 근데 노원구가 제가 봤었을 때 매매 가격에 대부분 한 40% 내외가 전세금일 거예요. 그러니까 14억 정도면 40%면 한 5억 정도가 네. 이제 전세인데 여기 너무 많이 전세가 좀 받았죠. 높았다. 예. 근데 이것에 대한 증여세가 높지 않아요. 생각보다 높지 않아요. 그러니까 자금이 없어서 이러겠다라고 잘 소명을 하면은 네. 이건 생각보다 금방 넘어갈 거다. 요 정도까지는 또 이렇게 국세청으로 할 수 얘기를 있어요. 안 예. 할 수는 있는 왜냐면 건데. 국세청도 일이 한가한 게 아니라 노원세무서 일 진짜 너무 많아요. 그 너무 많아요. 아파트 단지 엄청 많고 막 엄청 그러니까. 많아요. 엄청. 저 그럼 하나만 더 궁금해서 가족 간 거래를 많이 하잖아요. 가족 간 거래라고 해서 지금 이제 전세금 자체가 이제 다른 실거래가에 비해서 실전 월세 가격에 비해서 너무 높은 경우에 이렇게 뒤져볼 수 있다는 건데 가족 간 매매 거래는 되게 낮게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맞아요. 이럴 경우에도 세무서에서 막 실제 거래가랑 막 이렇게 해가지고 막 뒤져보죠. 그런데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보도자료에서는 저가 양수도 이게 저가 양수도라고 네. 하는데 이게 마치 잘못된 것처럼 네. 막 표현을 하는데 대부분 잘못 처리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세금 신고만 하면요 전화도 안 와요. 전화는 오는데 소명이 다 돼요. 네. 그러니까 제대로 하지 않아서 그래요.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려보면 네. 예시를 딱 이렇게 되면 돼요. 10억짜리 아파트 아버지 거를 6억 원에 내가 싸게 산다. 자,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럼 세금이 세 가지가 발생해요. 네. 첫 번째로 양도세가 발생해요. 네. 근데 양도세를 계산할 때 6억 원에 팔았잖아요. 그러면 소득을 본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아들한테 주는 거니까. 음. 그래서 싸게 판 거잖아요. 근데 이 차액이 5%와 시가의 5%, 그러니까 시가가 10억이겠죠. 그럼 시가의 네. 5%면 5천만 원. 네.
또는 3억 원 중에서 작은 금액 이상의 차이가 나면 음. 이 작은 금액 이상 차이가 났죠. 4억 네. 원의 차이가 네네. 났으니까. 그러면 6억 원이 아니라 시가인 10억 원으로 너 양도세 계산해라는 거예요. 그럼 간단해요. 10억으로 계산해서 네. 세금 내면 끝이에요. 어. 이 거래가 언제 제일 많냐면요. 네. 아버지가 종전주택이 있고 1년 이후에 새 주택을 샀어요. 네. 그리고 이 주택을 3년 이내 팔면 얘를 비과세를 받을 수가 있어요. 아, 네. 근데 요즘 양극화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아파트가 안 팔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이거 3년의 기간을 놓치면 비과세가 아니라 과세가 돼요. 그 넘어가 버리니까. 그러면 비과세는 12억 원까지는 세금이 0원이에요. 양도세가. 네. 근데 이게 만약에 안 팔려버리면 양도세가 다 일반 세율로 2억 3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2억 3억 아깝잖아요. 너무 아깝죠. 예. 그러니까 이 주택을 아들한테 파는 거예요. 아. 이런 절세 전략, 이거 엄청나게 합법적인 절세 전략이에요. 네. 근데 자 보세요. 6억 원의 양도세를 신고하나 10억 원의 양도세 신고하나 나는 어차피 비과세잖아요. 얼마까지? 12억 원까지. 그러니까 두 케이스 다 양도세가 0원이에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플래닝을 짜는 거예요. 네. 그리고 두 번째 취득세. 자녀는 이제 매매 취득을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럼 자녀가 독립된 세대고 처음에 무주택자다 그러면 예. 1%에서 3%의 취득세를 내요. 음. 근데 이것도 아까 5%랑 3억 룰이랑 똑같아요. 실제 주고받은 건 6억이지만 10억으로 취득세 내야 돼요. 아. 이건 어쩔 수 없어요. 이건 예, 바뀌었어요. 예, 그러니까 예. 이런 이제 거래가 많으니까 그 실거래가 찍히는 대로 내는 거죠. 그죠 말 그대로 유사매매 사례가 이걸 쓰는 거죠. 예. 근데 이걸 감정 평가를 받으면 이것도 낮출 수도 있어요. 절세 플랜 사실 깊게 들어가면 이 원금액을 낮추는 게 전략이에요. 네. 그러니까 최근에 거래된 게 10억이어서 걔를 끌고 와서 10억이라고 하는 건데 음. 아니 이건 로얄층 로얄동이고 내 거는 감정 평가하면 사실 10% 정도 내외로 낮춰져요. 내 건 9억이다 그러면 더 낮게 할 수 있죠. 아. 이게 그 전략이 방법도 많습니다. 예. 야. 그래서 그 9억이든 10억이든 그 금액에 취득세 내면 끝. 이건 네. 어쩔 수 없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 증여세예요. 음. 증여세가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3억 원과 30% 룰이에요. 그럼 이 차이가 3억 원과 30% 이상 차이가 나면 그 차익분에 대해서 너 증여세 내 이거예요. 그러면 지금 4억 원 차이잖아요. 그러면은 30%면 3억 원. 그다음에 또 3억 원. 어차피 3억 원이잖아요. 네. 그래서 예실 억지로 이걸로 든 거거든요. 그러면 10억 원에서 실제 준 6억 원 빼고 3억 원을 빼요. 그럼 얼마가 남죠? 1억 원. 네. 근데 1억 원의 증여 재산가액에서 네. 10년간 자녀에게 증여한 내역이 없으면 5천만 원 공제를 빼주죠. 야. 그리고 얼마죠? 10% 세율 구간이잖아요. 네. 500만 원밖에 안 돼요. 이게 3억하고 30% 넘어가면 큰일 난다고 아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네. 그냥 500만 원이에요. 500만 원. 그리고 이 6억 원을 어떻게 마련하냐. 전세 5억에 자기가 1억 원을 껴서 사면 되죠. 아. 채무 인수 조건으로 사는 거예요. 아. 이러면 나이스한 거예요. 이렇게 케이스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기 이 전략 때문에 좀 물어봐야겠다. 이런 그렇기 전략은. 때문에 임대차 계약서가 아버지가 새로 갱신되기 전에 상담받는 게 좋죠. 네. 기존에는 뭐 예를 들어서 3억에 100만 원이었는데 네. 이거 아들한테 넘기고 싶어요. 그럼 그러면 이번에 계약 갱신할 때 월세를 전세로 스위치를 어느 정도로 하고 작업을 합시다. 아드님은 지금 자금이 얼마 있으세요? 물어봐가지고 딱 세팅을 하는 거예요. 야. 안전하게 절세 집까지. 플랜. 예. 이거는 뭐 불법도 아니고 되게 합법적인 절세 플랜입니다. 하나 더 있어요. 1억 원에 대해서 증여세 냈잖아요. 네. 이 아들이 추후에 이 부동산을 고가로 팔 수도 있잖아요. 예. 이미 시세가 10억이니까. 네, 네. 그러면 미래 팔 때 취득가액이 6억 원이 아니라 네. 방금 증여받은 1억 원이 추가돼서 7억이에요. 오. 그럼 그 1억 원으로 양도세 줄어드는 게 500만 원. 방금 냈던 증여세보다는 네, 더 네. 높으면 오히려 이득이에요. 이득이지.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갭차를 더 벌리라고요. 근데 많은 분들은 3억하고 30%에 막 매몰돼요. 그거 너무 큰일 난다. 작전은 그렇게 짜는 게 아니에요. 야, 이장원 세무사님한테 여러분 꼭 아버님 갱신하시기 전에 얼른 상담을 받으셔야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장원 세무사님과 알차게 얘기 나눠봤습니다. 세무사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